반갑습니다. 세상의 모든 기묘한 이야기를 모아 들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는 역사책에는 기록되지 않았으나 바람결에 실려 내려온 수많은 사연들이 있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자의 복수극부터 짐승만도 못한 인간을 꾸짖은 호랑이의 이야기까지 오늘 밤 여러분의 가슴을 서늘하게 때로는 뜨겁게 달굴 5가지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죽은 자는 말이 없으나 다발은 알고 있다. 조선 정조시대 황해도 곡산 지역에서 기이한 살인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마을 제일 가는 부자인 최 부자가 어느 날 밤 갑자기 피를 토하며 급사한 것입니다. 최 부자의 젊은 부인은 대성통곡을 하며 관아에 신고를 했습니다. 아이고 나으리, 남편이 평소에 심장이 약하더니 저녁 드시고 주무시다 그냥 가셨습니다요. 사또와 검시관들이 시신을 살펴봤지만 겉으로 보기엔 타살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목이 졸린 자국도 칼에 찔린 상처도 없었지요. 그냥 심장마비로 처리하고 넘어가려는 찰나, 당시 고을 수령이었던 정약용이 이 사건을 맡게 됩니다. 정약용은 부인의 눈물이 가짜임을 직감했습니다. 눈물은 흘리나 눈빛이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정약용은 시신을 다시 눕히고 아랫사람에게 특이한 지시를 내립니다. 여봐라, 당장 가서 흰 쌀밥 한 그릇을 짓고 은비녀를 가져오너라. 사람들은 의아해했습니다. 제사를 지내려는 걸까요? 정약용은 갓 지은 뜨거운 쌀밥 한 덩이를 뭉쳐 죽은 최 부자의 입안 깊숙이 밀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종이로 입을 막고 한식경 약 30분을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입안에서 밥 덩어리를 꺼내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얗던 쌀밥이 검푸르게 변해 있었고 밥 속에 찔러 넣었던 은비녀 역시 까맣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보아라, 이것은 비소독약 중독이다. 밥알이 뱃속의 도끼와 만나 색이 변한 것이다. 부인은 사색이 되어 발뺌했지만 정약용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독은 구하기 힘든 것이다. 약방 장부를 뒤져라. 결국 부인이 내연남과 짜고 밥에 비소를 타서 남편을 독살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었으나 밥알 한 덩이가 그 억울함을 풀어준 것입니다. 완전 범죄를 꿈꾸었던 그들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고 정약용의 이 수사 기법은 흥흥신서에 기록되어 후세에 전해지게 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창경궁 우물귀신과 사라진 궁녀. 이번에는 궁궐 담벼락 안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창경궁 깊숙한 곳에는 아무도 쓰지 않는 폐우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밤만 되면 그곳에서 여인의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소문 때문이었죠. 때는 광해군 시절 왕의 총애를 한몸에 받던 소월이라는 나인궁녀 있었습니다. 그녀의 미모가 어찌나 뛰어난지 왕비조차 질투를 느낄 정도였죠. 그런데 어느 날 밤 소월이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왕의 사랑을 믿고 오만방자하게 굴다가 쫓겨난 것이라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왕의 꿈자리가 사나워졌습니다. 꿈속에서 물에 흠뻑 젖은 소월이 나타나 하염없이 울기만 하는 것입니다. 전하, 춥습니다. 너무 어둡고 춥습니다. 왕은 신하들을 시켜 궁궐을 샅샅이 뒤지게 했습니다. 그러다 구슬하던 무당이 폐우물 앞을 지나다 갑자기 거품을 물고 쓰러지며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목소리 걸걸하게, 저기다, 저 물속에 원혼이 갇혀있다. 돌덩이에 눌려 숨도 못 쉬는구나. 군사들이 우물을 퍼내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다 빠지고 바닥이 드러나자 끔찍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큰 바위 하나가 우물 바닥에 있었고 그 바위를 드러내자 퉁퉁 불어버린 소월의 시신이 발견된 것입니다. 범인은 바로 왕의 후궁 중 한 명이었습니다. 질투에 눈이 멀어 소월을 기절시킨 뒤 우물에 던지고 떠오르지 못하게 큰 바위로 눌러버린 것이었죠. 억울하게 죽은 소월은 죽어서도 궁을 떠나지 못하고 밤마다 우물가에서 자신의 젖은 옷을 짜며 울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비 오는 날이면 창경궁 후원 어디선가 여인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린다고 하는데 혹시 그 소리가 소월의 울음소리는 아닐까요? 세 번째 이야기, 형님이라 부른 나무꾼과 효자 호랑이. 무서운 이야기를 들었으니 이번엔 가슴 뭉클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옛날 경상도 산골에 가난한 나무꾼이 살았습니다. 어느 날 산에서 호랑이를 딱 마주치고 말았지요. 나무꾼은 너무 무서워서 꾀를 냈습니다. 넙죽 절을 하며 거짓말을 했지요. 아이고, 형님, 여기서 뵙다니요. 어머니께서 잃어버린 형님을 얼마나 찾으시는지 모릅니다.
형님은 사실 사람이었는데 호랑이 탈을 쓴 것이라고요. 어찌된 영문인지 이 호랑이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이더니 숲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날부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매일 아침 나무꾼의 집 마당에는 산돼지며 노루 같은 짐승이 한 마리씩 놓여 있는 겁니다. 호랑이가 어머니 드시라고 사냥을 해다 놓은 것이었죠. 나무꾼은 처음엔 무서웠지만 나중엔 호랑이의 마음에 감동했습니다. 호랑이는 멀리서 집안을 들여다보며 어머니가 잘 드시는지 확인하고 돌아가곤 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러 나무꾼의 어머니가 노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날 산속에서 구슬픈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호랑이도 어머니의 죽음을 알고 슬피 우는 소리였습니다. 며칠 뒤 나무꾼이 산에 가보니 호랑이가 꼬리에 흰 댕기를 메고 죽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슬픔에 식음을 전폐하다 따라 죽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짐승이지만 사람보다 낫다 하여 그곳에 호식총이라는 무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부모 살아생전에 효도 한번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요즘 이 호랑이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효도가 무엇인지 묻고 있는 듯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 저승사자를 속이고 30년을 더 산 사내. 자, 이번엔 배짱 두둑한 사내의 이야기입니다. 옛날 강원도에 동방삭이라는 전설적인 인물이 살았습니다. 원래는 일찍 죽을 운명이었는데 저승사자를 속여 무려 3천갑자 18만 년을 살았다는 뻥쟁이의 시초죠. 어느 날 저승사자가 동방삭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동방삭이 꾀를 내어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저승사자를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나으리,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 술 한 잔 받으시고 잠시 쉬었다 가시지요. 저승사자는 배도 고프고 대접이 하도 융숭하니 그만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술에 거나하게 취한 저승사자가 잠든 사이 동방삭은 저승명부를 훔쳐 자신의 수명을 고쳤습니다. 30이라 적힌 숫자에 획을 하나 더 그어 3천으로 바꾼 것이죠. 잠에서 깬 저승사자는 명부를 확인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내가 잘못 봤나? 30년이 아니라 3천년이네? 에이, 그냥 가야겠다. 그렇게 동방삭은 3천년을 살며 요리조리 도망다녔습니다. 염라대왕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베테랑 저승사자를 파견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놈을 잡아와라. 베테랑 저승사자는 동방삭이 숨어있는 마을 개울가에서 숯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지나가던 동방삭이 호기심에 물었습니다. 노인장, 검은 숯을 왜 물에 씻고 계시오? 이 숯을 씻어서 하얗게 만들려고 하오. 그러자 동방삭이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푸아하! 내가 3천갑자를 살았지만 숯을 씻어 희게 한다는 멍청한 놈은 처음 보는구려. 그 순간 저승사자가 벌떡 일어나 동방삭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잡았다 요놈! 3천갑자를 살았다는 놈이 바로 너로구나! 결국 자기 입으로 정체를 밝힌 동방삭은 저승으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꾀가 많아도 하늘의 그물을 영원히 피할 수는 없는 법. 3천년을 도망다닌 그의 최후는 자신의 말실수 때문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거지에게 절을 한 영의정. 마지막 이야기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줍니다. 조선시대 명재상 황희정승의 일화입니다. 황희가 젊은 시절 잠시 벼슬을 내려놓고 시골에 내려가 있을 때였습니다. 허름한 옷을 입고 길을 가는데 한 농부가 소 2마리로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황희가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누렁소와 검은소 중에 누가 더 일을 잘하오? 그러자 농부는 밭갈이를 멈추고 황희에게 다가와 귓속말로 속삭였습니다. 누렁소가 조금 더 잘합니다. 황희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비밀이라고 귓속말을 하시오? 농부가 정색하며 말했습니다. 남자 목소리, 비록 말 못하는 짐승이라도 자기를 흉보면 기분이 나쁜 법입니다. 검은 소가 들으면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황희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찮은 미물인 소의 마음까지 헤아리는 농부의 깊은 배려심에 자신이 부끄러워진 것입니다. 황희는 그 자리에서 농부에게 정중하게 절을 올렸습니다. 내 선생의 가르침을 평생 잊지 않으리다. 그 후 황희는 벼슬길에 올라서도 절대 남의 단점을 함부로 말하지 않고 하인들에게도 함부로 대하지 않는 덕망 높은 재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과연 주변 사람들에게 혹은 말 못하는 짐승에게조차 따뜻한 마음을 쓰고 있을까요? 여섯 번째 이야기. 대동강물을 팔아먹은
천하의 사기꾼, 조선 팔도 최고의 배짱남, 봉이 김선달을 아십니까? 이 양반이 어느 날 평양 대동강가를 거닐다가 기가 막힌 생각을 해냅니다. 저 강물을 돈 받고 팔 수 없을까? 김선달은 하인들을 시켜 대동강 나루터에서 물을 길어가는 물장수들에게 엽전 한 뼘씩을 나눠주며 은밀한 지시를 내립니다. 내일 아침부터 나를 보면 깍듯이 인사를 하고 물값을 내는 척하여라. 알겠느냐? 다음 날 김선달은 의자에 거만하게 앉아있고 물장수들은 그 앞을 지나며 동전을 던져주었습니다. 지나가던 한양의 돈 많은 부자가 이 광경을 보고 물었습니다. 아니, 저 강물은 누구나 퍼가는 공짜가 아니오? 왜 저 선비에게 돈을 내는 거요? 그러자 바람잡이들이 속삭였습니다. 쉬, 모르시는 말씀. 저 강이 바로 저 선달님 소유라오. 대동강 물맛이 좋아 한양 임금님께 진상되는데 그 관리비를 받는 거지요. 욕심 많은 한양 부자는 눈이 뒤집혔습니다. 저 강만 사면 평생 놀고 먹을 수 있겠다 싶었죠. 그는 김선달에게 접근해 강을 팔라고 졸랐습니다. 김선달은 못 이기는 척 어마어마한 돈을 받고 대동강 매매 문서를 써주었습니다. 허허, 조상님께 물려받은 강을 파는 게 영 찝찝하지만 대개 정성이 갸륵하여 넘기리다. 부자는 춤을 추며 다음날 나루터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물을 퍼가는 사람들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요. 이놈들아, 돈 내놔라. 이제 이 강은 내 것이다. 하지만 물장수들은 부자를 미친 사람 취급했고 김선달은 이미 돈을 챙겨 멀리 도망친 뒤였습니다. 주인 없는 강물을 팔아먹은 전설의 사기극.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고 과한 욕심은 화를 부른다는 것을 유쾌하게 보여줍니다. 7번째 이야기. 여우 누이와 3개의 호리병. 이번엔 아주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불을 좀 줄이셔도 좋습니다. 아들만 셋인 부잣집에 그토록 바라던 막내딸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딸이 자라면서 집안에 흉흉한 일이 생깁니다. 밤마다 소 한 마리씩 죽어나가는 겁니다. 그것도 간이 쏙 빠진 채로 말이죠. 가족들은 셋째 아들에게 밤새 외양간을 지키게 했습니다. 새벽녘 셋째 아들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곱디고 온 막내 여동생이 스르르 방문을 열고 나오더니 외양간으로 들어가 말의 배를 가르고 생간을 꺼내 먹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정체는 바로 천년 묵은 여우였습니다. 셋째 아들이 사실을 알렸지만 부모님은 오라비가 동생을 모함한다며 그를 쫓아냈습니다. 몇 년 뒤 도사에게 무술을 배우고 호리병 3개를 받아 고향으로 돌아온 셋째 아들. 하지만 집은 폐허가 되어 있었고 가족들의 무덤만 즐비했습니다. 풀숲에서 홀로 남은 여동생이 튀어나와 반겼습니다. 오라버니, 이제 오십니까? 배고파 죽는 줄 알았습니다. 여동생은 본색을 드러내고 아들을 잡아먹으려 달려들었습니다. 아들은 도망치며 첫 번째 흰 호리병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가시덤불이 솟아나 여우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여우는 덤불을 뚫고 쫓아왔습니다. 두 번째 파란 호리병을 던지자 거대한 물바다가 생겼지만 여우는 헤엄쳐 건너왔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마지막 빨간 호리병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펑 하는 소리와 함께 거대한 불기둥이 솟구쳤고 여우는 그 불길 속에서 비로소 타 죽고 말았습니다. 가족의 모습으로 숨어든 공포, 믿었던 혈육이 괴물이었다는 이 이야기는 지금 들어도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8번째 이야기. 방귀 한 방으로 호랑이를 잡은 며느리. 분위기가 너무 무서워졌나요? 이번엔 웃음 폭탄 하나 터뜨려드립니다. 옛날 어느 시골의 얼굴은 예쁜데 방귀 소리가 천둥 같은 며느리가 시집을 왔습니다. 참다 시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아가, 병나겠다. 마음 놓고 끼어라. 며느리는 그럼 기둥을 꽉 잡으세요 하더니 엉덩이를 들썩였습니다. 어찌나 소리가 큰지 시아버지는 날아가서 문고리에 매달리고 솥뚜껑이 마당을 굴러다녔습니다. 결국 며느리는 쫓겨나고 말았죠. 친정으로 돌아가는 길, 며느리는 배가 고파 높이 달린 배를 따고 싶어하는 비단 장수와 유기 장수를 만났습니다. 제가 저 배를 따드리면 비단과 욱그릇을 주시겠소? 암. 주고 말고. 며느리는 엉덩이를 배나무 쪽으로 조준하고 힘차게 끼었습니다. 강력한 방귀바람에 배들이 우수수 떨어졌고 장수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쳤습니다. 그때 산에서 호랑이 한 마리가 며느리를 잡아먹으려고 입을 벌리고 달려들었습니다. 며느리는 당황하지 않고 뒤를 돌아 다시 한번 뛰었습니다. 가스에 질식하고
소리에 놀란 호랑이는 그 자리에서 기절해버렸고 며느리는 호랑이를 잡아 시댁으로 돌아갔습니다. 시아버지는 우리 며느리 방귀가 복방귀다 하며 춤을 췄다지요. 단점도 잘만 쓰면 최고의 무기가 된다는 유쾌한 이야기였습니다. 9번째 이야기. 은혜 갚은 까치와 울리는 종소리. 강원도 치악산에 전해 내려오는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한 선비가 과거를 보러 가다가 구렁이에게 잡아먹힐 뻔한 까치 새끼들을 구해주기 위해 활을 쏘아 구렁이를 죽였습니다. 날이 저물어 산속의 빈절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는데 밤중에 누군가 선비의 몸을 칭칭 감았습니다. 눈을 떠보니 거대한 암컷 구렁이였습니다. 낮에 죽은 수컷 구렁이의 아내였지요. 내 놈이 내 서방을 죽였으니 너도 죽어야 한다. 선비가 빌었습니다. 과거 시험을 보러 가는 길이요. 한 번만 살려주시오. 구렁이는 묘한 제안을 했습니다. 날이 밝기 전까지 저 산꼭대기에 있는 종이 저절로 3번 울린다면 하늘의 뜻인 줄 알고 너를 살려주겠다. 하지만 그럴 리가 없지. 시간은 흘러 날이 밝아오는데 종은 울릴 기미가 없었습니다. 구렁이가 입을 벌려 선비를 삼키려는 찰나 어디선가 은은한 종소리가 3번 울려 퍼졌습니다. 구렁이는 약속대로 스르르 사라져 용이 되어 승천했습니다. 목숨을 건진 선비가 이상히 여겨 산꼭대기 종탑으로 올라가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며칠 전 자신이 구해준 까치 가족들이 종 밑에 피투성이가 되어 죽어 있었습니다. 작은 몸을 종에 부딪혀 머리가 깨지면서까지 은혜를 갚고 죽은 것입니다. 그 후로 사람들은 그 산을 치악산이라 불렀다 합니다. 미물인 새조차 은혜를 잊지 않는데 우리는 어떠한가요? 10번째 이야기. 정승, 맹사성과 공포의 뒷간 귀신. 마지막은 조선의 청백리, 맹사성 대감의 젊은 시절 이야기입니다. 맹사성이 고을 수령으로 부임했는데 관아의 뒷간에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볼일을 보려고 앉으면 밑에서 빨간 손이 쑥 올라온다는 것이었죠. 겁없는 맹사성이 직접 뒷간에 들어갔습니다. 한참 힘을 주고 있는데 정말로 밑에서 시뻘건 손이 쑥 올라와 맹사성의 엉덩이를 쓰다듬는 게 아니겠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기절했을 텐데 맹사성은 벼락같이 호통을 쳤습니다. 네 이놈, 감히 고을 수령의 옥체에 손을 대다니 내 놈이 사람이냐 귀신이냐. 그러자 밑에서 덜덜 떨며 사람이 기어나왔습니다. 귀신 분장을 한 아전들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백성들의 세금을 빼돌려 뒷간 및 비밀 창고에 숨겨두고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귀신 소문을 퍼뜨린 것이었습니다. 맹사성은 그들을 엄벌에 처하고 훔친 재물을 백성들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귀신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바로 인간의 탐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지요. 11번째 이야기. 소금 창고의 귀신과 미친 사내. 전라도 공소염전에는 비가 오는 날이면 절대 소금 창고에 들어가지 말라는 금기가 있습니다. 옛날 악독하기로 소문난 염전 주인이 일꾼들을 착취하다가 말 안 듣는 일꾼을 소금 더미 속에 파묻어 죽였다는 소문 때문이지요. 어느 날 빚에 쫓겨 흘러들어온 춘삼이라는 사내가 그 창고에서 하룻밤을 자겠다고 고집을 피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말렸지만 춘삼은 귀신이고 나발이고 돈이 더 무섭다며 들어갔지요. 한밤중 춘삼이 잠결에 눈을 떴는데 소금 더미 위에서 하얀 소복을 입은 여자가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춤을 추는 게 아니라 짜디짠 소금을 한 웅큼씩 집어 입안에 쑤셔넣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짜다. 너무 짜다. 물 좀 다오. 춘삼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려는데 여자가 춘삼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아저씨도 같이 먹을래? 다음날 아침 마을 사람들이 창고 문을 열어보니 춘삼은 온데간데 없고 소금 더미 위에 춘삼의 옷가지와 사람 형상을 한 소금 기둥 하나만 덩그러니 서 있었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짠맛도 모르고 재물을 삼키다 보면 결국 그 재물에 먹혀버린다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12번째 이야기. 거울을 처음 본 시골 촌놈들. 이번엔 배꼽 잡는 이야기입니다. 옛날 거울이 귀하던 시절 한양장에 갔던 시골 남편이 아내 줄 선물로 거울을 사왔습니다. 난생 처음 거울을 본 남편은 거울 속 자기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놈이 누구요? 아버님? 아버님이 왜 여기 계슈? 남편은 거울을 아버님 영정이라 생각하고 장독대에 모셔두고 절을 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장독대에 갔다가 그 거울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울 속에 웬 젊은 여자가 있거든요.
아내는 펄펄 뛰었습니다. 이놈의 영감이 한양 가서 첩을 데려다가 장독대에 숨겨놨구나. 시어머니가 싸우는 소리를 듣고 달려와 거울을 봤습니다. 쭈글쭈글한 할머니가 보이자 시어머니가 혀를 찼습니다. 아이고 야야, 첩이라고 데려온 게 웬 늙어 빠진 할망구다. 걱정 마라. 네가 이기겠다. 온 가족이 거울 하나 때문에 집안이 뒤집어진 이 사건. 무지함이 빚어낸 한바탕 소동극이었습니다. 13번째 이야기. 눈먼 어머니의 밥상. 가슴이 아려오는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눈이 먼 어머니와 단둘이 사는 효자, 길동이 있었습니다. 흉년이 들어먹을 것이 없자 길동은 산에서 참뿌리를 캐다가 어머니께 죽을 쑤어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아들이 굶을까봐 거짓말을 하십니다. 나는 속이 안 좋다. 너나 많이 먹거라. 길동은 어머니가 드시지 않으면 자기도 먹지 않겠다고 버텼지요. 어느 날 길동이 험한 산을 오르다 발을 헛디뎌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다리가 부러져 꼼짝할 수 없게 되었지요. 꼬박 사흘이 지났습니다. 눈먼 어머니는 아들이 돌아오지 않자 지팡이 하나에 의지해 산을 기어 올랐습니다. 길동아, 내 새끼 어디 있느냐? 앞이 보이지 않는 어머니는 냄새와 소리만으로 며칠을 헤맨 끝에 기적처럼 아들을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손에는 피가 철철 흐르고 있었습니다. 가시덤불을 헤치느라 온몸이 찢어진 것입니다. 어머니는 품속에서 식어버린 주먹밥 하나를 꺼내 아들 입에 넣어주며 말했습니다. 배고프지? 어미가 늦게 와서 미안하다. 그 주먹밥은 어머니가 사흘 동안 아들을 위해 한 입도 대지 않고 아껴둔 것이었습니다. 자식을 찾는 어미의 마음은 앞이 보이지 않아도 천리 길을 뚫어본다는 이야기입니다. 14번째 이야기. 전설의 무관. 백동수의 17대 1. 조선 최고의 무사 백동수를 아십니까? 드라마로도 만들어진 전설의 인물이죠. 백동수가 젊은 시절 왈패 깡패들이 장터를 점령하고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왈패 두목이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내 놈은 뭐냐? 뼈도 못 추리기 전에 꺼져라! 백동수는 몽둥이 하나만 들고 왈패 17명과 맞섰습니다. 사람들은 저 선비 죽었구나 하고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하지만 백동수의 몸놀림은 번개와 같았습니다. 순식간에 왈패들의 무릎이 꺾이고 칼이 날아갔습니다. 백동수는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두목의 목에 몽둥이를 겨누었습니다. 백성을 괴롭히는 힘은 폭력이고 백성을 지키는 힘이 무예다. 너희는 어느 쪽이냐? 두목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백동수의 제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답답한 세상, 꽉 막힌 속을 뻥 뚫어주는 조선판 슈퍼히어로의 액션 활극이었습니다. 15번째 이야기. 진의 여인과 두꺼비 신랑. 마지막 15번째 이야기는 인간이 아닌 것들의 싸움입니다. 한 마을에 찢어지게 가난한 총각이 살았습니다. 그는 매일 자기 밥을 덜어 집마루 밑에 사는 두꺼비에게 나누어 주었지요. 두꺼봐, 너도 배고프지? 이거 먹고 살아라.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의 대가집에서 딸을 구한다는 방이 붙었습니다. 그 딸은 밤마다 괴물에게 시달려 죽어가고 있었지요. 총각은 두꺼비가 자기를 따라오길래 함께 그 집으로 갔습니다. 그날 밤 지붕 위에서 시커먼 먹구름과 함께 집채만한 지네가 내려왔습니다. 수많은 다리로 기와장을 긁는 소리가 끔찍했습니다. 지네가 딸을 물려고 하는 순간 총각의 품에 있던 두꺼비가 튀어나갔습니다. 그런데 두꺼비의 몸이 점점 커지더니 황금빛 독가스를 뿜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지네와 두꺼비의 싸움은 밤새도록 계속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당에는 거대한 지네가 죽어 있었고 그 옆에는 다시 작아진 두꺼비가 하얗게 질린 채 죽어 있었습니다. 주인의 은혜를 갚기 위해 제 목숨을 다해 지네의 독을 막아낸 것입니다. 총각은 두꺼비를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고 대가집 딸과 결혼해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늘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은 사랑입니다. 건강하세요.